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제 딸이 23살이거든요. 오, 큰딸이.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집에서 업무 얘기하십니까? 아니 유튜브도 살짝 찍으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물어봐요. 아빠 이제 하락 끝났지? 이제 집 사도 되는 거지? 23살인데 그런 걸 물어본다고요? 너 돈 없잖아. 그럼 돈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게 1년 만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과거에도 3년 이상 걸렸어 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돈이 없다는데 청년층이 갑자기 아파트를 많이 샀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답변 잘해주실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주간 아파트 가격부터 좀 보고 갈게요. 네, 3월 27일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전국 매매 가격 기준은 지난주 마이너스 0.22%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9%, 전세는 마이너스 0.36에서 마이너스 0.29%로 하락세는 지속되지만 하락폭은 축소다. 서울 수도권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세종시는 0.09% 상승인데 상승 지역은 2개에서 4개로 전국적으로 보면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68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이다라고 보여지고 저 요거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삼성 반도체 발표된 곳이 0.43% 폭등했습니다. 상승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네. 여기 현장 분위기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쉬지 네. 않고 달려왔는데 목돈 연구소 때문에 다녀오신 거죠? 당연하죠. 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현장 부동산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 손님들이 이제 꽉 차 있는데 잘 나갈 때 2021년 고점 때 한 5억은 넘었었거든요.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2억 7천 정도 했었고요. 입주할 때 마이너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3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삼성 반도체가 발표가 되면서 한 2주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4억 중반대까지 올랐고요. 현장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조만간에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5억 넘지 않을까, 정고점 정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몇 주 만에 그렇게까지 움직일 일이에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최장 계획은 20년까지도 걸릴 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착공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5년째 착공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도 있고요. 기흥도 있고 그 기흥이 아니죠. 수원에 있고 화성시도 있는데 다 합친 것보다 이번에 발표된 용인이 더 큽니다. 216만 평 규모의 3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원처럼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토지 시장은 매물이 회수가 되고 올라가는 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는 물론 실거주자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단기에 좀 과열되는 양상도 있는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아니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2030이 아파트를 많이 샀다? 그리고 비중이 올라간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산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사고 이제 연끌해서 힘들다. 곡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던져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사요? 돈은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한 것 같고요. 2월 통계를 보면 1월이 29.85%. 그러니까 집을 샀는 비중 중에서 2030들이 29.85%였는데 2월이 31.96%, 32%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별로 가장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뉴스가 되고 있고요. 2021년 1월 우리 막 연끌하고 분위기 난리 났을 때가 33%였거든요. 그래서 32%면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모수가 크지 않다. 그렇죠. 그때는 거래량이 5천 건에서 15,000건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그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2월이 뭐 2400건 정도 됐었고 3월이 현재는 1700건인데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5분의 1 토막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모두가 막 집 사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비중이 소폭 늘어났다. 그 원인은 저는 특례 보금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를 보실 때 증가율은 그래서 통계 함정이 항상 있거든요. 함정이죠. 네.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도서 산간 지역에 학생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분교에 한 명만 다니다가 한 명이 갑자기 전학을 와요. 그럼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계만 가지고 기사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도서 산간 지역에 학생이 돌아왔다. 100% 전학생 증가. 이렇게 보시면은 상황을 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오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평균이란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통계인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 시험 치면 반평균 나오잖아요. 평균 이상이잖아요. 반평균이 80점이면 네. 아니 내가 80점이야?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항상 100점 맞으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죠. 네. 100점이 있고 95점이 있고 60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하면 60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100점을 많이 맞으셨던 우리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집값 하락이 그럼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죠. 그 대세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인데 네네. 그럼 돈을 꺼준다고 치죠. 네.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요. 우리 2030들이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제 딸이 23살이거든요. 큰 딸이.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집에서 업무 얘기하십니까? 아니 유튜브도 살짝 찍으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딸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딸이 물어봐요. 아빠 이제 하락 끝났지? 이제 집 사도 되는 거지? 23살인데 그런 걸 물어본다고요? 너 돈 없잖아. 그럼 돈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게 1년 만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과거에도 3년 이상 걸렸어 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3년이란 긴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이 굉장히 빠른데 우리 애는 1년이 너무 긴 거예요. 1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에서 저는 2030들이 왜 늘어났냐면 3년 후는 너무나 먼 미래고요. 모르겠고 지금 바닥 일단 다졌고요. 내 집 마련 기회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내년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년에 오를 때 사면 늦으니까 지금 급매물 확인됐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거래가 늘어나는데 내년에 집값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반기도 모르는데 8월 또 지금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집값 오른다라고 과연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모르니까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년에 오른다라는 우리가 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좀 깁니다. 길게 봐야 되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괜히 또 하락을 하고 물리게 되면 또 자본금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열을 보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0대가 본다 그러면 50대에게 1년은 50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근데 20대한테 1년은 2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내가 5살이다. 그럼 내 인생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고 저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험 지수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인지를 하는데 2030들은 집값 하락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2009년도는 너무 어렸을 때고 내가 관심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뭐 옛날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지. 지금은 불패야. 올랐는 것만 봤어라고 하는데 또 우리 애 얘기 살짝 해보면 우리 88 올림픽 있잖아요. 네. 우리 애는 88 올림픽을 6.25 전쟁하고 동급으로 보더라고요. 과거에 역사책에 그런 게 있었더라. 언니는 개폐막식을 가서 봤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체감이 안 되는구나를 제가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들도 하락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뜨거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합니다. 근데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처음부터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 조건 좋죠. 그게 세부 9억 원 조건이. 이하 5억까지 되고요. DSR 적용되지도 않고요. LTV 그리고 80%. 소득도 안 물어보고. 소득 그 DSR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생애 최초면 LTV 80%까지. 80%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달콤하죠. 조건으로 많이 떨어진 집을 사들인다.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네. 근데 필요한지를 봐야 되고요. 우리 2009년도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2009년도도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회복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2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거주자 같으면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매물을 특례보금자리 이용해서 구입을 해서 잘 살다가 떨어져도 상관없고 올라도 상관없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라고 하면 괜찮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들어갔다가 힘들게 1년 버티고 2년 버티다가 2차 하락 왔을 때 던지더라고요. 못 견디고. 그래서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네. 불안한 심리 때문에 2차 하락 왔을 때 잘 버티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5년 하락하고 8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손언정님 따님이 답을 주시는군요. 이 정도면 따님 출연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우님, 와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5분의 1 그걸까요? 황성년님, 저희 집도 대출해서라도 집 마련을 지금 고민하시는데 대출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네. 그래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미분양 통계입니다. 네. 2월 미분양 통계는 어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다들 받거든요. 긴장했죠. 이게 원희룡 장관께서 네. 약간 겁을 줬어요. 10만 원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해서 8만 원은 당연히 넘었고 9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뽑기 하듯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어라?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월이 7만 5천 359호였는데 전국 미분양이 2월은 7만 5,438호. 0.1% 79호 증가에 그쳤거든요. 안 늘어났네? 1월하고 똑같네? 네. 라는 결과가 나와서 물론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3배 늘어난 수치는 맞지만 최근에 월 10%씩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늘지 않았다. 오히려 2월은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선입관에 잔뜩 담아서 이렇게 한번 신통력을 발휘해 볼게요. 서울은 줄고 지방은 늘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당연히 서울은 줄고 분위기 좋고 지방은 어렵다고 하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통계 결과는 또 반대로 나오네요. 틀렸군요. 네, 수도권은 2.3% 증가했고요. 지방은 0.3%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늘었고 네, 284호가 늘었고 지방은 줄었고. 205호가 줄었는데 서울 중에서도 그래 인천이 미분양이 늘었겠지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서울이 996에서 2099호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다. 아니 근데 서울 분양시장에서 네. 뭐 줍줍하러 달려간다고 하고 네. 좀 살아난다 이러더니 왜 그래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2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 둔촌주공 미분양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3월에 무순위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전형 3구, 4구, 소형이. 거기가 집이 많긴 많군요. 네. 통계를 그 통계가 움직일 만큼. 잡히면서 네. 2099호가 나왔고요. 3월 통계가 나오면 서울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둔촌주공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 네. 최근에 현장 모니터링을 해보면 차라리 2월이 좋았다라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2월이 좋았다. 3월 되면서 네. 거래량이 더 줄고요. 더 힘들다. 왜냐하면 1월에 규제가 많이 풀리고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매물을 소화를 하는데 2030 매입 비중이 늘어나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걸 더 따라가려고 하니까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팔 때 양도세까지 내야 되는데 1억 오르면 사실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대출이자까지 내면 매덕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금리 불확실성도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뉴스 보면 뭐 국제유가 오른다라고 하고 미국이 또 금리 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고 그걸 또 우리가 미분양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여전히 7만 5천 호도 높은 수준이고요. 아마 3월은 지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있거든요. 준공 후 미분양. 우리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이 막 프로모션 하잖아요. 할인 분양도 하고 그쵸. 무이자도 중도금 무이자 해주고 그건 옵션. 아직 집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집도 없는 상태고. 근데
다 지을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준공 후 미분양. 네. 그게 늘어났어요. 1월이 7,546호에서 2월이 8,554호로 13.4% 늘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거든요. 진짜 미분양은 둔촌주공처럼 어차피 소진이 될 수가 있는 미분양은 사실은 문제는 아닌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8,500호를 물론 위험 수위다.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요. 최근 그 PF 대출에 묶인 네. 그런 금융사들이 땡처리를 뒤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왜? 자산 매각을 하면서 묶여 있으니까 네. 팔아야 되는데 그게 10% 20% 할인해서 안 팔리거든요. 많게는 50% 반토막을 해서 파는데 어떤 식으로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PF에 묶인 이 금융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처리를 할까? 결국에는 단기간에 6개월 내에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간 문제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그것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안 새마을금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뭐 PF 때문인데 네. 이거 금융권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PF 이거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게 PF 대출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면 못 갚는다. 안 갚죠. 갚을 돈이 없고요. 갚을 수가 없죠. 아니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거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시행사 대표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 금융권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퍼져나갈 보세요? 수도 있죠. 퍼져나갈 이게 수도 1금융권은 괜찮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PF 안 합니다.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2금융권, 증권사, 보험 또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힘들 때도 버티잖아요. 버티고 네. 돈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빌릴 때까지 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디폴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건설사들이나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사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올해도 또 분양하는 물량들이 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도 계속 지금 미분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금융시장 PF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는 거고 언제 개입을 해야 될까 아마 저는 지금 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무섭게?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보면 건설회사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에 벌려놓은 걸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분석도 하고 네.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아니면 좋겠죠. 아니면 좋겠지만 또 마음의 준비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매 시장 얘기를 길게 전해드렸는데 전세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네네. 집주인이 국세 체납한 거 있느냐 요거 네. 알아볼 수 있죠? 국세 지방세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는 이제 우리 양도세, 종부세. 국세는 4월 3일부터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는 4월 1일부터 가능한데요. 국세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가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가면 되는데 열람서 작성하시고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네. 계약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개시일 전까지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까지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네. 계약하기 전에도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가져가야 되고 보증금 1,000만 원 이하도 동의해야 됩니다. 뭐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세입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세입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걸 조건을 안 두면 내가 계약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막 관심 있는 사람 집주인 세금 정보 이렇게 열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제가 봐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남이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가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규정을 둔 것 같고요. 저는 좀 이게 사실 열람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세무부서 가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는 네. 임대차 계약할 때 이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아니면 전자 계약을 해서 유튜브 올리듯이 딱 등록하면 자동으로 좀 탁 나올 수 있게.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지 하려면 할 않을까.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겠죠. 새마을금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가 다 위험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되고요. 다만 설립 근거의 법령이 다를 뿐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제 같은 돈으로 거기까지 커버해 줄 수 있다. 각 지점은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전체 총 자산이 260조 원 정도 되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대비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점별로 혹시 미분양이 많은 동네에 지점과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거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실 만합니다. 제가 겁나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살짝 얘기하면 현재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고요. 앞으로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났을 때, PF 연체가 늘어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소장님께 넘길게요. 네.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요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래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30초로. 상속받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시는 분이 없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면 방법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투자 가치가 없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확실하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